안녕하십니까.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4차시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했던 3차시까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오늘도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4차시에는요, 자,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요즘은요, 모두가 의학 상식이 풍부합니다. 이 몸뚱이 하나를 100살까지 유지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체온을 올려라.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0% 증가한다. 1도가 낮으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 핸드폰에 의학 상식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라, 뭐가 몸에 좋다, 이렇게 해서 체온 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체온 올리는 데는 신경을 쓰지만 우리 말과 그래도 온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다. 글은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요, 그 사람이 글 속에 다 나옵니다. 아무리 나를 숨기려고 해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쓰기, 말쓰기가 중요하다. 말은 곧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따뜻한 글을 쓰는 일이 작가의 할 일인데요. 그래서 작가들은 단어 하나에 목숨을 걸고 밤을 새웁니다.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언어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권의 책은 수십만 개의 활자로 이루어진 숲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을 이루는 것이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을 이룬 것과 같다. 언어의 온도라는 숲을 우리는 단숨에 내달리기보다 공원을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었으면 좋겠다. 말과 글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기 때문이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이 되어서 가슴속에서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차가운 말을 듣고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너무 뜨거워서 상처받은 말도 있습니다. 그 적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오늘 언어의 온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온도는 지금 몇 도쯤 되실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말이 달라지는 것. 예를 들겠습니다. 예쁜 친구를 만났습니다. 넌 얼굴도 예뻐. 얼굴도 예뻐. 도 하나 때문에 친구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죠. 얼굴도 예쁘고 너는 또 다른 무엇이 있었어. 그런데요, 아차, 한 글자로 실수를 했습니다. 넌 얼굴만 예뻐. 뭐라고? 친구가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겠죠. 도자와 만자 하나 차이가 이렇게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기집애 얼굴만 예쁘다고?
나 다른 건 볼 것이 없다는 소리야?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 자,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준다. 우리들은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이야기는 꼭 내 말을 쓴 것 같은데 하면서 동질성의 또 위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가가 건네는 말에 굉장히 기분 좋은 감동을 하게 되지요. 뜨거운 언어, 감정이 잔뜩 실려있는 뜨거운 언어 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말 온도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웠을까요? 너무 차가웠을까요?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어떤 책에서요,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책은 읽어도 온기가 없어. 따뜻함이 없어. 그래서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굉장히 책 한 줄 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 각자의 언어 온도를 스스로 되짚어 봐야 한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 친구와 헤어질 때 찻집에서 내가 불쑥했던 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일기장을 더듬다가 그 반성을 하고 나서 내일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제 너 찻집에서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일기장이죠. 그래서 쓰는 것이 좋은 문장 공부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좋은 역할을 한다. 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 눈으로는 보기 싫은 것은 눈을 감아버리면 되지만, 들려오는 남의 말소리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서 갑니다. 손자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모습을 볼 때 병원에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벅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작가 지금 이기조 씨의 얘기입니다.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 유형을 수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다. 할머니는 다 알지.
너도 어른 되면 알 수 있어. 이런 많은 대답을 상상을 해봤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어떻습니까? 글 쓰는 작가가 수없이 상상을 했는데요. 이 할머니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꼭 나이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겠죠.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할머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 상상 이외로 아주 철학적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까요? 아픔에 대해서요. 물론 제가 성경은 잘 모릅니다만 성경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불경에요, 보왕 삼매론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아픔을 겪지 않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남의 고통을 나눌지 모른다.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74살인데요. 미스처럼 청바지에다가 날씬하게 꾸미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나는 아픈 데가 없어. 놀랍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아이고, 나 70자가 넘으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 그랬을 때 나는 아픈 데가 없어 하신 분이 그 고통을 이해를 하실까요? 아픈 사람이 남의 고통을 안아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보는 것이 꼭 고통만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말로 사람을 위안을 주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기주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입원도 하셨고요. 아주 아드님이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모시고 다녀야 했는지 병원에를 오랫동안 다니게 됐는데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젠 화장만으로 주름을 감출 수 없구나. 그냥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 곁에 이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있다 보면 회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늘 화자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어머니를 담당했던 이 의사 선생님은 희한하게도 환자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처럼 누구 환자님, 누구 환자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은 퇴직하기 직전에 이름을 꼭 직업에서 연관된 이름을 불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식 목사님,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환자들을 부르더라. 그리고 박 원사님,
교장 선생님, 오늘은 안색이 좋습니다. 이렇게 회진 다니면서 꼭 그렇게 부르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병이 다 나아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궁금했던 한마디를 그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박사님, 왜 누구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원사님, 목사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박사님 하신 말씀이 환자는 한문으로 아플 환자다. 그런데 김병환 환자님, 이영식 환자님, 그러면 아픈 사람을 또 아프게 자꾸 불러대면 점점 환자가 더 아플 게 아니냐.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직장에서 불렀던 무슨 과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아파 있으면서도 그 젊은 시절 내가 퇴직하기 직전에 직장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병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뜻이 있어서 자신은 그렇게 환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작가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서 평소에 느끼는 일을 잡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들이 점점 더 나이 들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술이라는 말이 있죠. 약사나 의사는요, 자기 인상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약국에 약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고 물건 골라다가 휙 던져주고 설명도 대충 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 약을 먹어도 어쩐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사님이 친절하고 성의껏 대해주면 약을 먹기도 전에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요, 환자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보고 어제 약 가져간 거 괜찮았습니까? 오늘도 그대로 처방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의사 선생님 얼굴을 모르고 옵니다. 그래서 의술보다는 인술이 더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허준 선생님은 인술과 의술을 겸했던 사람이죠. 자, 의술은 병을 고치는 기술이다. 기술입니다. 인술은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다. 그래서 의술을 기술로 우리들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의술을 높여 부르는 말을 인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술은 없지만, 기술은 없지만 우리 말과 글의 온도로 인술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시간이 있어서 고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펄벅의 돼지 책이 누렇게 변했는데요. 어느 날 산책을 갔다가 오면서 약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돈 계산을 하려고 돼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지갑을 꺼내고 있는데 남자 약사님이, 아니 어머님이 이 책을 보세요? 마스크 썼지요, 모자 썼지요, 산책길에 꾀죄죄 하지요. 그래서 네,
제가 봐요. 옛날에 봤는데요. 처음 본 것처럼 새로워요. 그 약사님이 대단하십니다. 펄벅이에 이 돼지 속에 막 메뚜기 떼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더니 옛날 책을 지금도 읽는다는데 그 약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어서 아이 집에 가서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기분부터가 좋았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자기 인상을 파는 것이다.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오늘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차 시에는 짧은 동시로 우리들이 한번 김소월을 일생을 더듬어 봤고요. 자, 2차 시에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2차 시에는 우리가 문학을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글이 좋은 글이다. 일상생활에서 문학을 끌어들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는요. 자, 3차 시에는 소풍이라는 한정미 작가의 수필 한 편으로 우리들은 소풍과 어머니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돈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정미 작가는 이 작품으로 50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 우리가 말과 글의 온도 이렇게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4차시까지 들어보시고 이것은 조금 선생님이 좀 다르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점이든 조금 고칠 점이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 차시 준비할 때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